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AI 산업혁명 뭐 이런 표현도 쓰고 AI가 이제는 뭐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정 수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호남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할 때 메가 프로젝트라고 그랬고 전 국가적인 단위다라는 얘기. 그날 국민 보고회에 있었잖아요. 아마도 청와대에서 직접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들으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근데 그 뷰가 조금 달랐어요. 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의 뷰가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런 식의 관점도 있구나, 경제산업적으로는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호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눈에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나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호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보이셨을 건데 저는 그 발표를 하기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훈 토론회에서 호남 영남 용인 클러스터의 착공 완공 시점을 12년을 당기기로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툭툭툭툭 잘라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한 셈법은 아니에요. 공장 하나 짓는데 150조 들거든요. 그럼 4개 지면 600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호남에다가 2개 더 지면은 거기에 좀 더 물가 올라가는 거 감안해서 한 400조 더 들어가요. 그럼 그냥 1000조예요. 천조네요. 그러니까 6개 짓는다는 얘기구나.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걸 땡긴다는 거에 대한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80%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80%가 나오는 거는 물에다가 인건비만 더해도 80%는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제일 크게 반발했던 게 애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 그게 생산량이 늘어나서 돈을 더 많이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 가격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마이크론은 그냥 가만 앉아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애플의 반응이 있었다고요? 애플에서 야 너네가 그렇게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메모리를 비싸게 받으니까 내가 스마트폰이나 PC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가격을 올리면서 어쩌면 자기 소비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애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이크론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네가 옛날에 산다 그랬을 때 우리 공급량 많을 때 너 뭐 해줬냐 단가 후려치기 하지 않았냐 단가를 3분의 1 토막을 내가지고 우리가 적자 보면서 장사를 해서 우리 공장을 못 지었어. 공장을 못 지어가지고 지금 공급이 없는데 어떡할 건데 주문 취소할 거야? 그럼 번호표 받아서 뒤로 서. 이런 상황이에요. 천하의 애플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가불이 바뀌는 상황. 그렇죠. 가불이 바뀐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AI 생태계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돈을 실제로 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AI 생태계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누군가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제일 커요. 근데 메모리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메모리 가격을 내려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최태원 회장이 컴퓨텍스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서.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으니 빨리 내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줄을 서서 메모리를 사려고 하고 있고 줄을 서는 것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3년치 5년치 장기 계약 맺을게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가격을 내린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 전체 글로벌 AI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냐? 생산량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2030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계속 비싸게 받겠다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SK하고 취재를 했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결과 나온 걸 맞춰봤을 때 진짜 미친 듯한 속도로 공장을 지어볼게요. 아무리 빨리 지어도 2030년까지는 못 짓겠지만 저희가 기를 쓰고 지어서 2030년까지 전체 메모리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배라는 거는 하이닉스가 월 들어갈 수 있는 웨이퍼의 장수가 한 40만 장에서 45만 장 되거든요. 근데 용인 클러스터 1팹이 한 45만 장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용인 1팹을 풀가동시키는 걸 2029년까지 하고 용인 2팹까지도 최대한 한번 땡겨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는 최태원 회장이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라가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MC님이 젠슨왕이고 제가 최태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걸 낮출 방법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젠슨왕이 최태원 회장한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컴퓨텍스에서 사인도 했잖아요. 제발 좀 메모리 좀 더 많이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최태원 회장은 그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가 글로벌 AI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려면 내가 생산을 늘려야 돼. 근데 내가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안건을 들고 청와대를 찾아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이만큼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괜찮겠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괜찮겠네. 여기서 공장까지 분산을 시키면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반도체 기업들과 정부가 같이 합심을 해서 얘를 늘리겠다.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게 있고 진역균형 발전이 있고요. 글로벌한 생태계 차원에서 본다면은 메모리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좀 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앞서도 주식 얘기할 때도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호황이다 그러고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줄 서 있고 그마저도 부족하니까 이제 막 장기 계약 3년 5년씩 하고 있는 현실을 알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짓겠다 많이 생산해 내겠다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소위 말하는 그 사이클이 꺾여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대규모 공장을 짓고 했는데 그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재고가 된다던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도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점을 과거하고 어떻게 차별화해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과거의 그 사이클을 그렸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반도체가 사용되는 곳은 스마트폰, 노트북, PC, 서버 이런 데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 주가는 맞추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냥 경기가 좋으면 많이 팔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하니까. 그랬는데 2022년 이후에 그 제조업 PMI라고 할 수 있는 선행 지표와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완전히 괴리가 생겨요. 왜 생겼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하고 무관한 사이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경기하고 무관하다는 건 빅테크가 돈을 들이붓고 있다는 건데 돈을 들이부으니까 거기에 메모리가 더 필요하게 된 거고 빅테크가 돈을 들이붓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 들이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빅테크가 AI 실패하면 어떡해? 영원히 돈 못 벌면 어떡해? 그러면 망합니다. 저만 망하나요? 다 망한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에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속도를 늦춰서 증설 속도를 늦추고 그냥 높은 마진을 유지할까? 높은 마진을 유지해서 갔을 때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않겠나? 이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글로벌 AI 판의 일원으로서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캐파를 만들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첫 번째 판단을 하면 큰 판이 벌어졌을 때 저희의 자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여기서 뭔가 배팅을 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팅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겨우 뭐 생성형 AI 만져보고 뭐 이러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쪽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AI 얘기를 하지만 과거의 산업혁명 그 이전에 뭐 이제 뭐 인터넷 혁명 그걸 다 뛰어넘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근데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권순희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AI에 이렇게 배팅을 할 정도의 무언가라는 건 다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한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PC 통신 시절에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하고 했을 때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인터넷이 처음 보급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로 택시를 부를 거라고 모바일 폰으로 택시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도 그런 식으로 보는 범용적인 기술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라고 생각할 그럴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AI가 성장하는 과정도 이게 일직선으로 우상향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복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안 갈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금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AI를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AI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여기 마이크에다가도 넣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던 얘가 알아서 내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높낮이를 알아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명 같은 경우도 날이 어둡거나 밝거나 하면 자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AI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갈 수도 예. 있고, 피지컬 AI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수요는 거의 무의미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가요. 근데 이게 분명히 사이클을 그릴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 얘기는 웬만하면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 호남 클러스터보다 용인 클러스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확 늘려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여기 그 글로벌 AI 생태계가 진짜 큰 충격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부지가 마련돼 있고 용인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팹 같은 경우는 이 팹이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착공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만약에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중단해야 됩니다. 이걸 어려워졌는데 그걸 공장을 계속 짓는다고요?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35년 이후에 있을 호남 팹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예. 용인 팹은 빨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지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빅테크 쪽에서 뭐 문제가 좀 생겼다고 얘기하길래 최근에 좀 빅테크 분들이 한국에 여름휴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만나서 요새 좀 어떠냐 그랬더니 한국 메모리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있고. 너무해? 네, 너무 비싸니까. 마진을 80%씩 먹고 막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뭐 한국 메모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고는 마이크론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값 올라가면 중동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건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이게 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동 오일 부자들이 그 기름이 나오고 나서 이제 국부가 확 생기고 난 다음에 뭐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집도 공짜로 줬다, 학교도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 뭐 차에 기름도 넣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인가? 그 중동의 석유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좀 그 예민한 얘기신데 그 앞단에 그 중동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가 났어요.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파괴가 됩니다. 기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돼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일을 파는 입장에서도 피는 올라갔지만 가격은 올라갔지만 살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은 당연히 증산을 합니다. 그렇죠. 빨리 이거 생산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서로 돈 버는 게임이겠지만 하나가 다 먹겠다고 덤비면 오래 못 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오일보다 반도체는 증산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국가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기를 쓰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번 정부에서 그거를 사실은 어쩌면 이 국가의 산업 정책이 이렇게까지 특정 기업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예전에 WTO가 정말 있고 자유무역이 되던 시절에는 충분히 시비를 걸 수 있을 그렇겠죠. 정도의 예. 일들이 될 수 있는데 이 판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가 한 팀이 돼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공급이 늘어났을 때 수혜는 일단 미국의 빅테크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국가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수익이 났어. 그럼 그거는 기업만의 것이냐? 그렇죠. 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신자유주의가 지배를 해왔던 한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기업의 몫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기업에서도 정부한테 크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나한테 개입하지 마시고요. 규제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외교부에 있는 고위 관료분들 만났을 때도 그때를 회상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더 이상 외교관이 할 일이 별로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외교관 일이 할 일이 20년 만에 생긴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은 정말 이거를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항상 틀려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그러니까 돈 벌고 나눠 먹자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하면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샘 알트만이 오픈 AI가 그 얘기를 했죠. 거기서 정부한테 우리 5% 지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사가라 일부를. 네. 예. 뭐 사가라는 건지 그냥 가져가라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나눠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팹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 인텔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 부가 만약에 인텔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사회화가 되는 거고 인텔이 성공하게 되면은 인텔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히토류 광산. 어허. 히토류 광산에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재련소. 미국에 이제 희귀금속을 만드는 재련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국방자원에서 희귀금속이 굉장히 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공장을 만들어 갖고 할 때 국방부가 직접 전쟁부죠 이름이. 예. 전쟁부가 지분을 사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회사예요. 어머. 이 재련을 하게 해서 희귀금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희귀금속을 만드는 공장을 한국 애들이 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와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런저런 지원을 해줄게. 대신 니네 그 지분의 10%는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실제로 명부에 보면은 전쟁부 명부에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그러니까 이게 국가대항전이 되면서 글로벌 질서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신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다. 그런 게임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권에서 말하는 이제 기업의 팔비틀기다 등의 뭐 물론 야당이 여당이나 정부를 견제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제대로 못 읽는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결국은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또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폴란드에다가 방위산업 수출을 하는데 K2 전차 같은 거 뭐 1000대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다 팔면 좋잖아요. 근데 폴란드 정부에서 우리 땅에서 좀 공장을 만들어 달라. 우리도 일자리도 좀 창출해주고 우리 제조도 해보고 싶다. 그럼 우리는 물건만 팔고 싶은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지금 폴란드가 그거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EU에서 그 자기들이 어떤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하는데 그 EU 국가들 중에 무기를 살 곳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기금을 많이 저리로 대출을 해줄게요. 그 돈을 받아서 무기를 사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EU 영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65%까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추는 거군요. 그러니까 EU조차도 방위 산업을 키우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생으로 무기 들고 가면은 EU 국가들은 우리 무기 못 삽니다. 돈이 그러겠죠. 없어서. 예. 근데 폴란드에서 65%를 생산한다 그러면 35%라도 우리 거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폴란드도 그게 민간 기업이냐 정부냐라고 보면은 이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임이 다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반도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으니까 나라가 뜯어먹는 게 당연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질서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과거의 시각으로 기업 돈을 왜 뜯어가? 예를 들어서 저것도 보세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자고요.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죠. 예. 거기에 반대급부로 있던 조건이 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일 유리한 회사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말로 합니까? 아니 나라 돈을 3,500억을 갖다 미국에다 갖다 주면서 관세를 낮춰서 이 기업의 이익을 봤어요. 그럼 이 기업은 그럼 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 기업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세금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기업도 국민들한테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결국은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반도체라든지 앞서 뭐 제가 잠시 얘기했던 석유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 공급 가격 결정하는 그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꼭 쥐고 있다고 해서 살 사람이 없어지면 이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가리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살펴야 되는 것이고 정부와 기업이 뭔가 이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이 있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걸 속도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권순우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군요. 조금만 더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 오늘 뭐 시간 정해주시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동접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